실록은 단 8글자로 적었습니다. 자액이 졸, 이롬장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하루를 본 다른 붓들은 전혀 다른 문장을 남겼습니다. 관퉁원의 통인이 활 시위를 창구멍으로 당겼다고. 9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다고. 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 관퉁원. 17의 단종이 숨을 거둔 그 하루의 기록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세조실록, 선조대의 전원, 숙종실록, 그리고 연려실기술. 이 네 사료는 같은 방에서 벌어진 일을 각자 다른 문장으로 적었고 200년 동안 서로를 반박해왔습니다. 드라마 왕과 사는 남자가 끝난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실제 단종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네 개의 문장을 관퉁원 한 점에 겹쳐두고 누가 어느 시간을 덮었고 누가 어느 각도를 남겼는지, 실록이 감춘 그 하루부터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한 3일 밤까지 단 72시간을 분 단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단종이 왜 하필 영월의 작은 관청 건물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52년 12살의 소년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합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이듬해 10월 숙부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베어내고 권력을 틀어집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윤유월 소년왕은 옥좌에서 내려왔고 수양은 세조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해 뒤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의 젊은 신하들이 옛 왕을 다시 세우려다 발각되어 모두 꺾입니다.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6월 21일 조정은 17이 된 소년을 노산군으로 강등합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창덕궁을 나섭니다. 청계천 영도교에서 18 정순왕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래의 길을 걸어 6월 28일 영월 청령포에 도착합니다. 삼면이 강이고 귀는 가파른 봉우리에 가로막힌 배 한 척으로만 드나드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그해 윤구월 홍수가 섬을 덮치자 그는 고을 안쪽의 관퉁원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맞은 10월 21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우리는 4개의 붓이 남긴 4장의 기록으로 만나게 됩니다. 같은 방을 같은 시각에 다른 각도로 찍은 4장의 사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은 서로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실록은 단 8글자로 이 하루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붓들은 수백 글자를 쏟아다 부었습니다. 먼저 실록의 8글자부터 뜯어봅니다. 먼저 펼쳐볼 것은 4개의 붓 중에서 가장 먼저 그 하루를 기록한 붓입니다. 세조실록 권구 1457년 10월 21일의 기사. 그 문장은 단 8글자로 끝납니다. 자액이 졸, 이롬장지.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 졸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실록이 이 하루를 담은 문장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17살 왕이 어떤 방에서 어떤 자세로 누구의 시선 속에서 숨을 거두었는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8글자는 방 하나를 8번 두드리고 지나간 발소리와 같습니다. 무엇이 그 방 안에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글자는 그저 짧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문장의 배치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금성대군도 경상도 순흥에서 사사됩니다. 실록은 두 죽음을 같은 날짜에 나란히 배치하고 노산군의 이름 뒤에 이를 듣고 또한 이라는 4글자를 붙였습니다. 이 4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숙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충격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을 메었다는 이야기. 기록에 따르면 세조실록의 사관은 노산군의 죽음을 자책하는 자의 자발적 최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4글자, 자액이 졸입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주어가 노산군 본인이고 행위도 본인이며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완결된 문장. 이 4글자 안에는 어느 누구의 손도, 어느 누구의 명령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17살 소년이 유배지 한복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어둔 순간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은 세상 누구의 어깨에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8글자가 짧은 이유는 분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덧붙이면 이 완결된 프레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글자, 이롬장지. 예로서 장사 지냈다. 국가가 격식을 갖추어 매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원도 영월 장릉에 가보면 능침과 정자각의 축이 어긋나 있습니다. 왕릉의 정자각은 능침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릉의 정자각은 축이 비틀려 있습니다. 국가가 예장을 치렀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능침과 정자각의 축이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자각 축이 비틀려 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답은 뒤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8글자를 쓴 사관이 누구의 시대에 붓을 들었는가? 1457년은 세조 제위 3년. 주규 명분이 아직 피냄새를 채 씻지 못한 시기입니다. 사관은 세조가 임명했고 실록은 세조가 세상을 떠난 뒤 세조 대의 신료들이 편찬했습니다. 이 붓은 찬탈이라는 의심을 씻어내야 할 방어기의 붓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조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만큼 그 의심을 덮기에 편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년 뒤 숙종의 붓은 정반대의 장면을 그립니다. 세조실록이 8글자로 문을 닫은 뒤 그 문을 다시 열어젖힌 붓이 있습니다. 바로 200년 뒤의 숙종실록입니다. 숙종 24년 1698년. 이 해는 단종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신규라는 신하의 상소가 올라온 뒤 약 2달 동안 조정은 노산대군을 단종으로 복위시키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고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기의 기록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 이름을 되돌리는 신원서사라는 정치적 목적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복위논의 한복판에 한 장의 야설이 실록 안으로 삽입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그 명을 전하지 못하고 마당에서 머뭇거립니다. 이때 공생 하나가 나섭니다. 공생이란 성균관이나 지방 향교에 공납된 유생, 즉 지방 관아에 잔심부름을 하던 젊은 유생을 말합니다. 그 공생이 말합니다. 차마 못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종의 뒤로 돌아간 뒤 실록은 끔찍한 6글자를 남깁니다. 구규 유혈이사,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 구규란 사람 몸의 9구멍, 곧 눈과 코와 입과 귀, 그리고 아래의 2구멍을 가리킵니다. 세조실록에 스스로 목매어 졸했다와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결이 여기 겹쳐집니다. 이른바 사약공사설입니다. 선조대에서 숙종대까지 이어진 전원에 따르면 영월에 사약이 내려졌으며 그 공사, 즉 그 집행문서가 의금부에 남아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대승 등 사림이 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전의 실록 원문은 소략하여 오늘 우리가 그 공문 한 장을 직접 펼쳐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왕방연이라는 인물의 실조는 사료상 생물미상이며 그의 시조는 1728년 청구 영원 이후 기록된 전승된 시조입니다. 즉 이름도 시조도 후대의 붓이 단종의 마지막에 덧입힌 이야기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잔혹한 버전이 240년 뒤 한 야인의 붓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긍잇, 그의 책 연려실기술. 숙종실록의 공생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셨다면 그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려실기술 권사 단종조 고사본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을 모시던 통인 하나가 활시 위에 긴 노끈을 이어붙였습니다. 통인이란 지방 관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가장 낮은 신분의 인물입니다. 이 통인이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돌아가 창호지 바른 창살 너머로 끈의 한쪽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원문은 짧게 적었습니다. 통인 인궁현, 통인이 활시 위를 당겼다. 실록에 8글자가 남긴 빈칸을 이 문장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긍익, 1736년에 태어나
1806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학자입니다. 당대는 노론과 소론이 오래 부딪혀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의 부친 이광사는 신지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쳤고, 아들 이긍익은 아버지의 유배지에서 30년 가까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연려실 기술은 조정의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기사본 말체로 정리된 야사이자 조선 민간이 품어온 의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활시위가 단종의 목을 조른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록이 단 8글자로 덮어버린 그 자리에 민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버전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세조가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에 대한 백성의 의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공식 기록과 민간 기억 사이의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활시위는 바로 그 간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붓 4자루가 같은 방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8글자의 흐릿한 스케치, 하나는 9구멍의 핏자국, 하나는 자청하는 공생의 손, 그리고 하나는 창구멍을 지나간 활시위. 같은 방 하나가 4개의 방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풀어내는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해두시면 사료와 야사가 부딪히는 조선의 하루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료의 충돌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도처럼 규칙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붓도 바뀌었습니다. 내 사료의 충돌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한 장의 역사지도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붓이 바뀌었고, 붓이 바뀔 때마다 그 하루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붓은 세조 제위 3년의 사관입니다. 이 붓은 즉위 명분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못하니 하루를 8글자로 압축합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고 예로서 장사 지냈다. 같은 날짜에 금성대군의 사사기사를 나란히 두고 노산군의 이름 뒤에 이를 듣고 또한 이라는 4글자를 붙여 충격으로 인한 자결이라는 프레임을 완성합니다. 두 번째 붓은 선조대의 사림입니다. 사림이 집권하면서 도덕론이 강해지고 단종 재평가의 순결이 살아납니다. 영월에 사약이 내려졌으며 그 공사가 의금부에 남아있다는 전언이 공식 논의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8글자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붓은 숙종 24년 복위기의 사관입니다. 이 붓은 신원의 서사를 써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이름을 되돌리려면 죽음의 장면도 그만큼의 무게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공생이 자청하고 부귀에서 피가 쏟아지고 왕방연이 머뭇거리는 장면이 실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복위명군에 힘을 실어주는 서사입니다. 네 번째 붓은 이긍익의 붓입니다. 공식 권력박, 유배지의 민간 의본이 기사본 말체로 정리됩니다. 통인이 활시위를 창구멍으로 당기는 가장 잔혹한 버전이 이 붓에서 태어납니다. 세조에 대한 민간의 죄책인식이 정점에 달한 장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료 충돌은 랜덤이 아닙니다. 정권의 이동지도입니다. 즉위 방어에서 사림 도덕론으로, 복위 신원에서 민간 의분으로, 내 기록 중 어느 하나만이 진실이라기보다 실록이 남긴 공백을 3개의 붓이 200년에 걸쳐 채워 넣어간 과정입니다. 진실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한 장의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실록이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적은 바로 그 순간, 영월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실록은 17살 단종의 마지막을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국가가 예식을 갖춰 관을 덮었다는 공식 서술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영월 쪽에서 기록한 붓들은 전혀 다른 풍경을 남겼습니다. 장능지와 충의공 엄선생 실기, 그리고 영월 가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신은 사흘 동안 누구의 손도 닿지 못한 채 관퉁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왕의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는 금령은 세조실록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능지와 충의공 엄선생 실기, 그리고 영월의 구전에만 전해집니다. 공식 법령이 아니라 영월 사람들이 온몸으로 감지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1년 전 기록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실록 권사 1456년 6월 기사는 사육신의 최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등은 거열형을 받은 뒤 저자에 효수되고 시신은 팔도에 분시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거두어 수습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선례가 바로 1년 뒤 영월에 가닿았습니다. 왕의 시신을 건드리면 사육신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법전에는 없는 금령이 공기처럼 내려앉은 것입니다. 양력으로 11월 16일 한겨울의 초입이었습니다. 관퉁원의 창은 닫혀 있었고 마당의 흙은 이미 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도 왕실도 이웃도 그 사흘 동안 관퉁원 쪽으로 발자국 하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8글자 뒤에는 사실 그 8글자가 덮어버린 사흘의 침묵이 먼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밤, 단 한 사람의 발자국이 관퉁원 쪽으로 걸어옵니다. 영월의 호장, 어뭉도였습니다. 사흘째 밤, 관퉁원 쪽으로 걸어온 발자국의 주인, 그의 이름은 어뭉도였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호장, 호장이란 향리직의 가장 윗자리로 고려시대 호족의 후예가 이어받아온 지역사회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관아의 살림과 기록을 꿰고 은민의 경조사를 관장하며 수령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남는 사람, 영월의 뿌리에 박힌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게를 꺼내들자 친족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영월 바닥에 낮은 파도처럼 흐르고 있었고 세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때 어뭉도가 남긴 한마디가 연려실기술과 장능지 그리고 충의공 엄선생 실기에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위선 피화, 오소 감심. 선을 행하다 화를 입는다면 내가 달게 받을 바다. 그는 먼저 세 아들부터 흩어보냈습니다. 마지 호연은 예천으로, 둘째 광수는 군위로, 막내 상현은 멀리 함경도 안변으로. 한 집안이 세 갈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향전에 따른 전승이지만 후손들은 실제로 경국 문경시 산양면과 군위군 산성면의 집성촌을 이루어 500년을 넘겨왔습니다. 아비의 결심이 자식의 지도를 다시 그린 밤이었습니다. 그 뒤에 지게가 관풍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향전에 기반한 전승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삽이 들어가지 않는 언 땅. 지게 위에는 왕의 시신이 놓였고 지게 아래에는 자기 가족의 목숨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 땅을 고르던 그의 눈에 노루 한 마리가 앉았다 떠난 자리가 들어옵니다. 짐승의 온기만큼만 눈이 풀리고 흙이 무른 자리. 그는 꼭 그만큼을 팠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 장릉의 능침이 앉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릉 정자각 축이 능침과 어긋나 있는 이유입니다. 한겨울밤, 한 호장이 노루가 앉았던 자리만큼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능침은 그 자리에 남고 뒤늦게 세워진 정자각이 축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어뭉도의 묘를 두고는 오늘날까지도 말이 갈립니다. 영월 정려각 연묘는 설단, 곧 제단에 가깝다는 설이 있고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볼리 308번지의 조림산 자락묘가 실제 묘라는 기록이 충의공 엄선생 실기에 남아 있습니다. 학계와 문중의 다수설은 군위가 진묘, 영월이 설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밤 이후 어뭉도의 이름은 한동안 조선의 공식 문서에서 사라집니다. 영월의 가전과 향전 속에서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조선의 공식 기록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241년이 걸립니다. 어뭉도가 지게를 내려놓은 그 밤으로부터 84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이름도, 노산군의 묘도, 공식 기록에서는 여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1541년 가을, 영월에 새 군수 한 명이 부임합니다. 박충원. 그 직장 몇 해 동안 영월 군수 자리는 비어있다시피 했습니다. 부임한 군수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연달아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노산군의 원혼이 영월을 떠나지 못한다는 속설이 돌았습니다. 박충원은 부임하자마자 잊혀있던 노산군의 묘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문을 지어 묘 앞에 봉행합니다. 그 뒤로 그는 영월에서 5년을 재직하는 동안 아무 일도 겪지 않았습니다. 박충원의 제문은 오늘날에도 낙촌집과 장릉 낙촌 비각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흐릅니다. 1663년, 윤순거가 노릉지를 편찬합니다. 단중에 관한 첫 종합 기록서였습니다. 1681년, 숙종은 노산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합니다. 1691년, 사육신의 관작이 복구됩니다. 그리고 1698년 11월, 마침내 그분은 단종으로 복위합니다. 묘호는 단종, 능호는 장능. 노산군 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조선 왕릉의 이름이 그 자리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몽도의 차례는 다시 60년을 기다렸습니다. 1758년, 영조는 종이품 가선대부 공조참판을 추중하며 친필 제문을 내립니다. 이듬해 영월에는 어몽도 정려각이 세워집니다. 한 지방 호장의 이름이 왕의 붓으로 다시 호명된 것입니다. 1791년, 정조는 어정 배식록을 편찬하며 장릉 배식단 32위를 정식으로 편제합니다. 그리고 1876년, 고종은 어몽도에게 충의공 시호를 내립니다. 장릉 한쪽의 장판옥에는 268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 송현수와 정종, 어몽도와 박신문, 그리고 왕방연. 여기에 이름도 남기지 못한 충신과 환관, 시녀와 노비까지 1457년 그 겨울 관통원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334년이 흐른 뒤 정조의 부달에 한 지붕에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릉 한쪽에는 정려각이 서 있습니다. 실록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그러나 장릉의 정자각이 비틀려 있다는 사실, 그 옆에 어몽도의 정려각이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은 그 8글자가 덮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록 1줄, 야사 3줄, 그리고 지게 1자루. 이것이 1457년 10월 21일부터 72시간 동안 진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쪽에는 8글자로 서둘러 덮인 방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언땅 위에 노루가 앉았던 자리만큼의 흙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그 사이의 공백을 200년 넘게 채워왔고 영월의 돌담과 비각은 지금도 그 답을 조용히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료가 엇갈리는 조선의 하루들을 한 편씩 이어 풀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하루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 목유도원도의 세계관과 같은 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